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겨울과 봄 우리는 계엄과 탄핵이라는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수습이 이루어져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산업 생산, 투자, 소비, 무역 등 곳곳에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수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경제 세부적인 상황과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점검하면서 해결 과제와 필요한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원 박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반기 이후의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이제 보통 하반기 전망이다, 경제 전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망의 전제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좀 우리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때는 미중 간의 관세 이슈가 컸지만 미국의 상호 관세를 굉장히 생각보다 높게 부과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가 다시 또 관세가 유예되거나 관세율이 내려오면서 또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지금 박사님이 보실 때 주요국, 미국의 어떤 경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좀 듣고 싶고요. 또한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요국 경제라든지 좀 우리가 특이해서 좀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반기 경제를 볼 때 필요한 부분을 좀 한번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저번 4월 말에 저희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수정 전망을 했는데 그 직전에 했던 게 작년 12월에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초쯤에 계엄 터지자마자 했었는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예,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면 세계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일기 때 모습을 보면 그 정도는 그때 좀 충격이 2017년부터 한번 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충격을 했을 때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한 1.7% 정도 올해 예상을 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취임하면서 전혀 예상 밖으로 뭐 중국에 대해서 100%, 멕시코, 뭐 캐나다 막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4월 달에 상호 관세도 막 올렸을 때 그래서 한국 경제가 올해는 좀 많이 힘들겠다. 그래서 성장률을 많이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계 경제나 미국 경제나 어떤 트럼프의 관세 인상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미국 경제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미국 경제는 소비가 너무 탄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용시장 쪽에서 불법 이민이 막히니까 오히려 고용시장은 호황이고, 뭐 일부 뭐 정리해고가 있다는 그런 큰 회사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벤트성 이슈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면 고용시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볼 때는 미국의 올해 경제 리세션은 저희들은 가능성을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이슈를 보면 이제 타코 트레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가 주식시장 월가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트럼프가 관세를 그렇게 세게 강하게 매길 때는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주식을 사고 예, 분명히 며칠 뒤에 그걸 또 처리하니까 주가는 올라가니까 그때 팔아라. 그래서 트럼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가 엄청 화를 냈거든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제 기업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경제 지표보다도 주식시장을 항상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주가가 그렇게 폭락하고 오르면 관세를 그렇게 함부로는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이제 소비가 튼튼하다는 점,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는 사실 올해 초만 해도 대부분의 기관들 한 1%대 초반 정도 연간 경제 성장을 예상했는데 지금은 한 1%대 후반으로 다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중국이거든요. 미국과 중국 우리가 가는 수출을 합하면 40%가 넘습니다. 근데 중국은 작년 그 3분기 GDP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작년 연간 경제 성장률이 5%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모든 기관들이.
5%라는 건 이제 중국 정부가 목표치를 하는 건데, 근데 4분기 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말도 안 뛰면서 딱 5.0을 맞췄습니다. 신기하죠.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중국에서 발표되는 매크로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그 항상 절반 정도로 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 지금 4, 5% 나오니까 사실 경제 성장률이 한 1, 2%밖에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그렇죠. 본다는 예.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지금 거의 디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고성장 국가가 갑자기 떨어지면. 그래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러나 최근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사실 그 규모가 경제 규모 대비 비중을 보면 되게 작습니다. 금리는 계속 내리지만 그리고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경제 이론상. 그렇죠. 돈을 풀면은 물가는 분명히 뛰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이거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미중 간의 경제가 미국은 생각보다 좀 좋아지는 방향, 중국은 나빠지는 방향. 그렇다면 사실 세계 경제는 지금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국보다는 미국이 지난 한 10년 동안 글로벌 공급망에서 좀 빠지는 느낌이었고 중국이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 중국으로 가는 수출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면 세계 경제 전반으로는 성장이 둔화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계 경제를 볼 때 우리가 G2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외 부분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 되니까 해외 부분에서의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 세계 경제를 먼저 살펴보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원자재 시장도 많이 봐야 되잖아요. 원자재 시장은 우리가 수입하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최근 유가가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그렇죠? 작년 대비 한 15달러 정도 배럴당. 네네. 작년에 80불이었다. 지금 60불, 맞습니다. 60달러 초반이잖아요. 예. 유가 전망은 어떻게 하반기랑 내년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되게 관심 네네.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오펙에서 왜냐하면 회원국들이 그 유가가 떨어지니까 사실 그 회원국들 보면 그 석유 수출로 다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가가 더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는 좀 증산을 해서 물량이라도 높여서 이제 수입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오펙 회원국들은 감산해서 가격을 올려야 된다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지금 유가의 약세는 트렌드인 것 같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 국제 석유 시장에서 수요 탑 1, 2가 미국, 중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좀 좋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석유를 좀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긴 하지만 사실 중국이 지금 너무 많이 빠지니까 구수요가 침체돼서 유가가 빠지는 요인. 두 번째 요인은 공급 요인인데요. 트럼프 일기 때, 그러니까 2017년, 2020년 그때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원유 생산 비중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는 줄고, 예. 공급은 늘고. 그럼 뭐 간단하죠. 예. 유가는 쭉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가와 달러는 반대로 간다. 네. 그렇죠. 근데 달러에 대한 또 전망이 요즘 되게 이슈예요. 유가가 빠지면 과거의 경험으로는 달러는 강세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달러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 반대 방향이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갈 것 같은. 예. 왜냐하면 이제 달러화에 대한 전망은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얼마나 높은가, 더 나아가서는 그것 때문에 미국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건데 지금 보면 미국 연준은 트럼프하고 아예 그냥 각을 세우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관세 인상이 미국의 인플레를 높인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두 번째는 이제 감세, 세금을 깎아준다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결국은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 돈이 풀리는 효과라는 거죠.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미국 물가 상승률은 쉽게 안 떨어질 거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연준의 입장에서 물론 이제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건
물가 성장, 뭐 고용을 같이 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제 물가를 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면 연준 2.0 그 목표를 못 채우면 우리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 글로벌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강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평가는 연준이 금리를 천천히 내려서 달러 강세 요인은 그냥 고정 변수고 트럼프가 결국은 미국 경제를 망가뜨린 요인, 그리고 돈이 풀린다는 거는 돈이 풀린다는 거는 달러와 가치가 희소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약달러 추세를 지금 올해 뭐 잘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글로벌 경제와 또 아니면 원자재 그리고 달러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전망을 하다 보면 전망의 리스크 요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가면 이제 우리가 그냥 전망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전제 조건이 이렇게 안 가거나 바뀔 수 있는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다 그러면 과연 그게 뭘까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제가 항상 당황했던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그게 그 정도 규모의 전쟁이 터져버리면 완전히 뭐 가격 변수가 뒤집어지고 모든 전망이 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을까는 사실 저는 뭐 국제 정세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던 거, 그런 중요한 지역에서 만약에 그런 전쟁이 터졌을 때는 그걸 완전히 또 새로 뒤집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미국 경제가 리세션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리세션이 없으려면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이 약간 좀 비둘기파적, 완만하게 지금 나오는 그런 태도처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새 트럼프가 이제 CNN이나 뭐 미국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풀이 많이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기 맘대로 안 돼. 그죠? 그리고 관세를 막 인상하고 강하게 나가려고 그랬더니 뭐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막 국민들이 아우성쳐. 그리고 미국 내 이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트럼프 같이 어떻게 보면은 항상 꼭대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라면 지금 상당히 침울해 있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언젠간 한번 뒤집어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갑자기 중국에다 대고 200% 관세를 때린다. 유럽에 100% 때린다. 나머지 국가다 50% 때린다. 이거를 밀고 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 경제는 그냥 바로 리세션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도 저 모양인데 그나마 미국이 조금 경제 전망이 우호적으로 바뀌는 게 그냥 꺾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한국 경제만 해도 경제 성장률을 대부분 1% 미만으로 하는데 연간으로 역성장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930년대 대공황 같은 글로벌 관세 전쟁이 확산된다면 그 시나리오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관세가 이게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권한을 너무 쓴 것이다. 비상경제 권한법인가요? 그거가 이제 너무 거기에 비해서 대통령이 월권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이러한 강경한 대책이 항소를 통하고 또 법원에서 지리하게 얘기가 오가고, 그러면 이게 빨리 진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 비상경제수권법은 이게 미국이 엄청난 위기에 닥쳤을 때 이제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그거를 엄청난 위기라는 그 용어를 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런 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요번 이제 법원의 판결인데, 이게 1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심, 3심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가야 되고. 그러려면 트럼프 임기 안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 있다는 거 정도. 그것 때문에
관세 정책이 후퇴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그래서 관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제의 어떤 전제 조건들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짚었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경제 전망으로 들어가죠. 우리 지금 하반기는 1분기 역성장했잖아요. 네. 전기 대비로 역성장했고 2분기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반기가 1분기 상반기에 비해서 어떻게 지금 변할 거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 오늘 한은은 0.8로 네. 크게 낮췄잖아요. 과거 1.5%였죠. 1.6? 1.6이었나요? 예. 1.6에서 0.8로 예. 내렸는데 반으로 완전히 내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망과 또 박사님이 계신 또 현대경제연구원의 또 전망치 같이 좀 해서 하반기와 아니면 뭐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되고 그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들어보죠. 일단 이제 요 숫자가 직전에 했던 것들을 제가 요새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KDI가 올해 2월 달에 1.5를 했다가 5월 달에 0.8로 내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한국은행도 2월 달에 1.6을 했다가 이제 0.8로 내린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은 저희는 작년 12월 계엄 터지고 그 다다음 날 1.7로 했거든요. 사실 그 안에 올해 초에 뭐 KDI나 한국은행처럼 한 번 더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안 한 게 트럼프도 난리치고 이 뭐 탄핵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래서 불확실하니까. 예, 그래서 요번 이제 4월 말에 저희들은 1.7에서 0.7로 내렸습니다. 근데 뭐 하는 KDI 저희 할 거 없이 다 지금 대부분의 기관들은 1% 미만으로 다 하고 있어요. 뭐 저기 IMF가 4월 달에 1.0을 찍긴 했지만 아마 7월쯤에 다시 수정 전망이 있는데 1% 미만으로 내릴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0%대 경제 성장률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1960년 이후로 올해까지니까 66년이거든요. 65년이 아니고 연간 경제 성장률을 했을 때 0.78은 밑에서부터 네 번째입니다. 가장 뭐 1, 2, 3는 뭐냐면 외환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 오일 쇼크. 예, 딱 그 3년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낮은 성장률이에요. 이게 어디하고 비슷하냐 하면 금융위기 2008년에 아마 2009년일 겁니다. 2009년에 0.8이었어요. 그때 어떤 우리 분위기를 생각하면 딱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창 심했을 때. 상반기 하반기는 저희 연구원 성장률 전망치로 보면 상반기가 0.4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하반기가 0.9 그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좋아지는데 2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약간 좀 갸우뚱한 게 있는데 1분기 경제 성장률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인데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이란 건 GDP의 증가율인데 GDP는 소비, 투자, 뭐 수출 빼기 수입 이거 각 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건설 투자가 기여도가 마이너스 0.4가 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폭이 크게 나왔는데 건설 투자가 역성장만 안 했더라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0.2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사실 뭐 소비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지금 경제 성장률을 1분기에 역성장으로 끌어내는 가장 큰 원인은 건설 투자였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건설 투자는 뭐 레미콘 협회 1분기 통계가 뭐 전년 동기 대비 20%가 갑자기 줄었다고 하고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이제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매일 아침 출근을 하는데 올해 초만 해도 그 레미콘 트럭들이 이제 많이 끼어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레미콘을 한번 실으면 2시간인가 3시간 안에는 그거를 풀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래 더럽다 끼워주마 하는데 올해 3월인가 4월부터는 레미콘 트럭을 한 대도 못 봤어요. 와. 5월까지도. 그 말은 5월까지. 예, 2분기에도 건설 투자는 엄청 안 좋을 거다. 예, 1분기보다 더.
그 말은 2분기 잘하면 역성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건설 투자는 GDP 한 20% 정도니까 뭐 민간 소비가 한 절반, 또 수출 빼기 수입 이쪽이 다른 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2분기도 상장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전망치 상반기 0.4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다. 예. 그러면 지금 0.7 보시는데 연간으로 보면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보셔야 되나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경기 방향성을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이게 작년 1년 동안 경기가 쭉 내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 내려오는 속도대로 올해 1년 동안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럼 U자형이 되죠. 이게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고 그렇게 되면은 한 0.7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잘하면 1까지도 나오고. 근데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바닥은 아마 올해 1분기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근데 내려오는 게 이렇게 급하게 내려왔는데 올라가는 건 천천히 올라가는 이게 스우시라 그래서 나이키형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수준까지 가려면 올해 연말이 아니고 내년 연말이나 돼요. 예. 정상이라고 하면 평균적인 그러니까 아마 연간 경제 성장률이 한 2%, 예, 전년 동기 대비 분기 한 2%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내려오다가 올라가요. 근데 뭔가 이상한 일이 터졌어요. 또 내려와. 더블딥. 예. 근데 가능성은 U자형을 좀 아직은 좀 높게는 보고 있는데 왠지 2분기 지표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예. 수출도 5월에 아직 20일까지는 마이너스 소폭이긴 한데 5월 통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그래요? 예. 자동차나 미국 쪽 수치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5월이나 6월 지표가 안 좋으면 중간 요 수시형 예. 그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는 속도를 지금 수출 쪽에서 잠깐 이제 힌트를 주셨고 수출이 잘 되면 좀 뜰 수 있는 거고 소비는 어떻게 보세요? 소비도 소비는 이제 우리 크게 두 가지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소득이 있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내일 만약에 실직할 것 같아요. 그럼 있는 돈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쓰는 거냐. 심리적인 요인. 앞으로 경제 상황이 뭐 장사를 하시든 직업을 갖고 계시든 괜찮아질 것이라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 첫 번째는 실제로 오늘 이제 가계 동향이 나왔는데 평균 소비 성향이 오늘 나온 게 이제 올해 1분기 건데 작년 1분기 같은 분기로 비교를 해야 돼요. 이게 계절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을 우리가 대략 70% 전후로 보고 있는데 오늘 나온 게 제가 알기로 68점 얼마? 예. 떨어졌다는 예, 작년 1분기가 70%가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비 성향이라고 그러면 소비 중에서 소득 중에 소비하는 예. 게 보통 70% 정도 됐는데 예. 올 1분기 보니까 작년보다 아니면 평균 수준보다 낮은 68%밖에 못했다. 예, 그거 말은 뭐냐면 소득이 늘고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버는 돈보다는 자꾸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줄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소득이 늘었는가라는 건데 명목 금액으로는 소득은 늡니다. 그죠? 예,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월급을 1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기존에 어떤 먹는 거양 그대로 유지하려면 100만 원 갖고 택도 없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실질 구매력이 줄었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아직도 물가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소비를 좀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좀 개선시키는 방법은 정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뒤쪽에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시경제 정책, 금리 내리는 거 오늘 하느니 금리 내렸잖아요. 그리고 또 추경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추경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좀 대책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사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면서도 가계부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박사님 보실 때 가계부채 진짜 문제인가요? 높긴 높아요. 네. 예, 최근에 이제 통계 기준을 바꾸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제 100%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그 통계 기준을 안 바꿨으면 여전히 100% 이상이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딱 100%라는 게 뭐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정도를 항상 보고 있는데요. 높기는 높은데 이게 그렇다고 금리를 계속 안 내리고 가만히 놔뒀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금리를 조금씩 하느니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지금 몇십 개가 쓰러졌잖아요. 올해만 들어도.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지금 자영업자 폐업률이 올해 1분기인가 뭐 사상 최고라고 그러고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문제인 건 맞지만 지금 가계부채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냐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를 그거를 이제 먹고 살 방법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냐 예. 일단 사람이 살아야 나중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가계부채가 심각한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통화정책 간략하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뭐 금리 말씀하셨는데 그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아까 이제 추경 얘기하셨잖아요. 네. 정부 정책 중에서 이제 추경이 있는데 지금 13조 8천억 원에 대한 뭐 필수 추경이라고 얘기를 해서 추경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0.7%의 경제 성장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를 하회하는 성장률이면 하반기에 뭐 일부에서는 추가적인 또 추경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박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또 추경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 같아요. 참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장교철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이코노미스트라서 사실 추경이라는 단어를 혐오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이게 경기 변동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싫어하는데 일단 저희 전망치 0.7에 13조 8천억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는데 13조 8천억을 뭐 기재부하고 핑퐁을 계속하고 뭐 여야 간에 뭐 설전을 좀 벌이다가 결정된 걸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 중에 경기 대응용은 한 2조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든가. 사실 신산업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추경이라는 거는 이제 뭐 전쟁이라든가 경기가 엄청 안 좋다는 건 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정책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섞이다 보니까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면 굳이 추경에 넣을 이유 없거든요. 내년도 본 예산 할 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몇 달간에 그게 안 들어간다고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경기 대응용 추경을 조금 비중을 많이 높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얼마 안 돼서 사실 저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많이 낮아졌던 것 같고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는 얘기 보면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30조 추가 추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가로 30조. 예.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거 더하기 30조. 그렇죠. 예. 30조면은 아마 역대 최고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 코로나 때도 그거보다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내용을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 역시 경기 대응용 추경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주로 성장 잠재라고 말씀하셨던 뭐 AI, 디지털, 그린, 뭐 중소기업, 뭐 그리고 자영업자들 좀 지원해 준 그 정도일 것 같아서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다만 이제 아직 새 정부가 출범 안 했으니까 예, 새 정부가 출범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규모보다는 어디에 쓰느냐. 예, 30조를 하든 뭐 3조를 하든 그게 지금 단기간에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데 좀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쓰면 그나마 좀 좋은 추경일 것 같은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자신들의 생각, 먼 미래를 보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추경이 아닌 것 같은 지금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되게 좋은 점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결국은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경기 사이클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나쁜 걸 좀 올려주고 너무 좋으면 뭐 증세를 해서 낮추는 반대 추경 같은 뭐 감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정부 재정 지출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경기의 어떤 변화를 진폭을 줄이는 거 그런 면으로 본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경기에 지금 나쁜 소비나 뭐 투자 이런 쪽을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장 잠재력 이슈 같은 데다 투자하는 거가 좀 약간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하신 건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추경을 해도 사실 우리가 상반기에 추경을 하면 그 효과가 연간으로 다 나타나는데 이게 30조를 하든 뭐 40조를 하든 하반기에 하면 그 반 정도밖에 또 안 되잖아요. 아무리 뭐 그렇죠. 앞당겨서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추경의 시점이 저도 이제 주원 박사님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통화정책도 그렇고 재정정책도 그렇고 좀 시기가 너무 좀 제때 못하는 게 되게 아쉬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재정정책 추경 얘기를 했는데 한은 오늘 금리 내렸어요. 예. 문제는 올해 말까지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 보통 우리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한다.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다,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클의 끝 보면 지금 인하 사이클이니까 하늘이 지금 2.5%까지 낮춘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더 낮출 수 있는지 결국 질문은 이제 추가적으로 얼마나 내릴까 이 이슈잖아요. 그래서 한은의 어떤 오늘의 금리 인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은 총장님이 기자회견 하시면서 좀 힌트를 주셨는데 앞으로 3개월 내 한 번 그 금통위원들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번 지나서도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서는 올해 0.25 두 번에서 0.5까지도 내릴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2.5니까 2%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를 보면 경기 상황이 그렇게 빨리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키형. 예.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도 한 번 정도는 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통화가 뭐 유로화나 엔화처럼 어떻게 보면 경화 하드 커런시, 기축 통화에 준하는 준 기축 통화인데 그런 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연준의 금리 그 예상 시나리오를 한국은행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신경 써야 되겠죠. 연준이 올해 말에 지금 기준으로 한 번 더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은 총재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2.5니까 2.25 많아야 2.0 그거는 좀 갸우뚱합니다. 한 번까지는 뭐 거의 뭐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도 두 번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 좀 그때는 미국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연말 최종금리가 그러니까 뭐 많이 내려왔죠. 2%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연준의 통화 정책까지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연준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한 번 정도 내릴 것 같아서 이게 이제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연준과의 금리 차이를 정책 금리 차이를 좀 봐야 되겠다. 사실 그게 오늘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네. 달러 원 환율이 1,360원, 70원 하다가 다시 80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네. 과거에 뭐 1,480원 아니면 뭐 1,400원대 있던 것보다 많이 내려오는 왔지만은 좀 올라간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달러 약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러 약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달러 원 환율의 그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달러 원 환율이 앞으로 연말에 얼마나 될지. 왜냐면 과거처럼 원화가 약세면 미국에 투자했을 때 해지 안 하고 나가면 들어올 때 괜찮잖아요. 계속 약세를 보이면. 근데 원화가 강세로 보인다 그러면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그만큼 줄게 되잖아요. 환율이 내려오니까. 예. 그래서 환의 변화도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 이제 종가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초반에 뛰었다가 좀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 내린 거 분명히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1.75 격차에서 2%포인트까지 또 멀어졌으니까. 다만 최근에 환율 시장을 좀 보면 우리 금리 뭐 동결하고 그다음에 인하하고 이런 거에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아, 환율의 변화에 한국은행의 금리 변동이 한국은행 금리는 반응은 하지만 예, 과거처럼 예. 뭐 지속성이라든지 아니면 그건 그렇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시장에 뭐 우리 원화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유로 환율이나 엔화 환율 보면 가장 큰 흐름은 달러와의 가치. 예. 지금 달러 인덱스라 그래갖고 달러화가 주요 뭐 엔화나 유로화 6개 통화에 대해서 그 지수를 구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100보다 위에 있으면 달러가 강세고 100보다 밑에 있으면 이제 달러가 약세인데 지금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외환시장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과는 상관없이 앞으로는 계속 내려가는 방향일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원화 강세. 그렇죠. 원화 강세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최근까지만 해도 막 1,400원대 위에 있고 그랬잖아요. 작년부터. 큰 요인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글로벌 달러화의 강세가 그때는 있었으니까 그건 빼고 우리나라 자체적인 요인이 첫 번째가 정치 불확실성. 그걸 가장 그 시장에 참가하는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이 우려했던 것 같고 근데 그 해소가 됐잖아요. 그죠? 대통령 선거하면 해소될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 불확실성하고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도 그렇고 재정 정책도 그렇고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대응 능력이 없다. 이게 결국은 한국 경제 성장을 떨어뜨리고 한국 경제 펀더멘탈을 낮게 보는.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없어지는 거죠. 새 정부 들어서고 오늘 한국은행이 또 금리 내린다고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화가 강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대 뭐 80원, 1,480원 점점 내려갈 걸 생각이 되고요. IB들 뭐 JP 모건이나 이런 한 3, 40개 정도 기관들의 평균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봤더니 올해 연말 4분기 기준으로 해서 한 1,300원대 초반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1,300원 초반? 예, 그러니까 뭐 1,320원, 30원. 와, 많이 내려왔네. 그런데 저는 물론 이제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시청자분들이 제 말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200원대 후반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이클상.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아무래도 뭐 올해 초보다는 경제 성장률 높이는 방향이긴 하지만 사이클은 분명히 작년을 꼭대로 내려가는 방향이고 우리는 뭐 지금 한국 경제가 너무 어렵긴 한데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아까 저점이 1분기다 예. 뭐 말씀하셨죠. 그럼 올라가는 사이클일 거고. 예. 그러면 원화가 강세 쪽으로 가서 1,200원대 후반 한 80원, 90원 그 정도까지도 좀 희망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강하게 보시는 것 같으네요. 보통 아까 이제 IB들 평균이 1,320원, 30원 정도인데 주원 박사님은 1,200원대 후반. 그럼 상당히 강한데 그러면 우리 수출에 지장이 없을까요? 사실 그 우리나라 그 수출 구조가 많이 선진화가 돼서 이제 환율이 뭐 원화가 약세가 된다고 수출이 잘 안 되나 뭐 잘 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원화 약세됐던 게 작년 우리 수출 좋았던 거에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조선업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때 환율이 막 높다고 뭐 시장에서는 아우성처럼 조선업에서는 표정 관리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달러를 받아서 그 원화로 환산해서 회계장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갑자기 뛰는 거예요. 10%, 20%가. 그러니까 그 수출 기업의 상황은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1,250원 이상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리하다. 그래서 1,200원대 후반이더라도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출에 문제가 되는 건 트럼프죠, 사실. 다른 것보다. 근데 이제 환율 그렇게 이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한국이 환율이 우리 펀더멘탈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좋은 건데 최근에 언론에 기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그 외환위기 악몽, 떠오르는 외환위기 악몽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내용 좀 그거는 이제 그 외환위기 때는 사실 우리 환율이 상당히 좀 그 이슈가 됐었고 그게 아마 2,000원까지 갔었죠. 그렇죠, 달러당. 거의. 예. 그때는 제가 대학교를 이제 막 졸업하고 증권회사에 있어서 외환위기를 시장에서 몸으로 겪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전광판에 보면은 지금은 뭐 이런 디스플레이도 했지만 그때는 전광판이라 해서 그 전구가 켜지고 이랬는데 이제 올라가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떨어지면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그 정도. 한두 달은 이제 그 소를 데리고 와서 풀을 뜯어도 될 만큼 다 초록색이었어요. 그렇게 되는 걸 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직전에 그 직전에 환율을 보면요. 원달러 환율이 막 900원, 800원 이랬어요. 맞아요. 즉 환율 때문에 그때 외환위기를 겪은 게 아니고 환율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망가진 게 아니고 한국 경제가 망가져서 환율이 올랐던 겁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환율보다는 제가 이제 그 기고했던 뭐 언론사에 기고했던 내용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디스가 108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등급이 트리플 A인데 그 밑에 등급인 뭐 더블 A1으로 강등했다라는 건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 무디스가 강등했던 그 원인을 뭐로 들었냐면은 엄청난 그 재정 적자, 예, 감세 정책 때문에 그걸 들어서 미국이 지금 그 국가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4% 정도 나오거든요. 예.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 일본. 예. 거기 딱 2배입니다. 일본이 만만한 이유가 참 신기해요. 그죠? 예. 근데 일본, 뭐 유럽 국가들도 많잖아요. 높고. 그렇죠. 거의 100%까지 했는데 그 나라들이 안 망하는 이유는 뭘까? 기축통화 또는 중기축통화국이어서 그런 겁니다. 채무가 발생한다? 돈을 줘야 돼? 그러면 달러 또는 엔화, 유로화로 갚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나라들의 채권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국가 채무가 그렇게 많다는 건 이제 정부에서 채권을 엄청 발행한다는 건데 그걸 누가 사주겠습니까? 예, 원화로 갚는다? 누가 원화로 받겠어요? 그 정도 되면 나라가 엉망인데.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은 5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순식간에 올라요. 사실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아까 장재철 박사님과 대화를 나눴던 추경 30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워낙 그 한 달 뒤에 마을 잔치를 하지만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생명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고 우리가 50%가 아니라 GDP가 한 2,5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절반 정도니까 한 1,200조 원 정도 국가 채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30조, 40조 올라봐야 사실 비율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아까 그런 논의를 했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번에 국가 채무를 늘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박사님이나 저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은퇴하고 뭐, 그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몇십 년 후에 우리 후배들.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 빚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생각해서 우리가 재정을 풀고 재정 수지 적자를 키울 때 어쩔 수 없이 생각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잘 하자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차피 추경을 하고 재정 적자가 확대될 거면 쓸 때 제대로 쓰자. 그거 나중에 우리 자식 세대들이 부담하는 거다. 그걸 땡겨서 쓰는 거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때 이제 기고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가 되면 뭐 하반기 추가적인 추경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주원 박사님이랑 글로벌 경제의 어떤 전망, 전제 그리고 한국 경제 상반기, 하반기 비교해 놓고 올해 성장률 0.7%의 내용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이 하반기 경제 전망을 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이제 전제가 돼가지고 우리 하반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전제가 바뀌면 전망은 또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박사님도 작년 말에 했던 전망을 지금 또 바꾸고 또 한국은행도 전망을 바꾸는 것은 이러한 전제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바뀌는 트렌드를 잘 보셔야지 여러분들도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 경기를 이해하거나 전망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족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주원 박사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대한민국 앞에 놓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야, 보수, 진보 어느 후보가 되든 지금은 각각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걱정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 살리기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 같습니다. 투자도 경제와 산업 성장이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서 성숙한 정치를 이루고 이를 통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삶, 경제를 살리는 새 정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투표입니다.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로벌 사이언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